방학에도 입시 전쟁은 계속된다.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는 살벌한 현장.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통틀어서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학년. 가장 다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말이에요. 3년의 생활을 시작하는 계획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비 고1의 겨울방학은 매우 중요하다. 자, 예비 고1을 지금부터 주목! 도합 50년 경력의 베테랑 교육 전문가들과 국내 최고 명문대생들이 모여 방학 공부 전략을 전격 해부합니다. 이제는 실전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겨울방학 때 이것까지는 하자. 무엇이 우리의 공부를 방해하는가? 방학 때 해야 할 공부 작전, 방해 공작 지금 시작합니다. 긴 기간 동안 오롯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3 겨울방학이 이제 유일하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고1 학생들은 이제 진검승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필승 전략, 진검승부를 준비하라.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텐을 고등학교 생활에 터뜨리냐 터뜨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3년의 운명을 좌우할 첫 관문은 바로 3월 첫 모의고사. 사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고1,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랑 비슷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오죽하면 첫 성적으로 승패가 갈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때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을 받아요. 정말 상전벽해할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하죠.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에서 이미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보긴 합니다만 중학교 기본이 매우 중요하지만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 문제의 유형이 학생들이 듣도 보도 못한 문제의 유형이다. 문제가 대체 얼마나 어렵다는 건지 지금부터 전격 분석 들어갑니다. 중학교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단순하게 물어봐요. 보기에서. 자, 이제 고등학교 3월 학력평가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문제도 2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 맞는데 더 복잡한 지문과 어려운 수식 등장. 그렇다면 공부로 이름 좀 날렸다는 예비 고1 학생,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먼저 중학교 문제부터 도전. 역시나 막힘없습니다. 30초 만에 깔끔하게 클리어. 그럼 고등학교 첫 시험 문제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5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문제. 그래도 생각보단 수월한 것 같은데요. 보기만 해도 복잡한 풀이 잘 풀고 있는 거겠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지금쯤 답이 나와야 할 시간인데도 어째 감감무소식. 아니,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닌데. 원래 이렇게 풀이가 복잡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풀어봅니다. 과연 답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참 만에 찾아낸 답은 9분의 20. 나 틀린 것 같아. 과연 정답은? 맞아요. 오, 일단 답은 맞췄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어려워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차함수의 특성뿐만 아니라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기울기나 이차항의 개수 같은 것들이 점점 바뀌면서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가장 많이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3학년 때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1학년, 2학년 때 배웠다. 그 소화내는 과정, 기억해야 되는 과정들을 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평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중학교 3학년 영어 시험부터 보면 지문을 읽는 동시에 보기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반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일단 길이부터 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도 아니고요. 단어도 아주 어렵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쭉 읽어봐도 한글로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빈칸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등생에게도 쉽진 않습니다. 한 문장도 사실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한 글을 이루고 있는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는 수준이나 방향이 중학교 때랑은 영어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험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러니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을 경험하고 나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반영 방법은 정말 많이 달라요. 중학교는 절대평가 방식인데다 등급 폭도 넓습니다. 하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는 9단계로 가요. 9단계.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인데다 9개 등급으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어 A 맞는 비율이 한 40%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4등급이 40%까지잖아요. 4등급이 40%까지죠. 그러니까 이 영어를 A 맞았던 학생이 4등급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라고 스스로를 조금 덮는 경향들이 생기게 돼요. 결국 고등학교 3년 내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기세 측면에서 보면은 3년 전체 좌우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한 80%에서 85% 수준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성적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내보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성적을 상승시키는 학생의 비율은 극히 낮아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싶은 당신,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겨울방학이니까 일단 첫 시험을 무조건 잘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 예비 고1에게 꼭 필요한 공부 비법 대방출. 방학 때 해야 할 공부 작전! 먼저 수학입니다. 학원 강사들이든 인강 강사들이든 그 강사가 설명할 때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쉽게 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러면 유창성 착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 이 아이디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진 않아요. 자기 공부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문제를 푼 문제들 가운데서 틀린 문제를 다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설명하셔야 돼요.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럼 그 모르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가면 돼요.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해야 될 1번은 무조건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휘가 딸려서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겨울방학 때부터 습관적으로 하루에 30단어에서 50단어 정도의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 더. 모의고사 형태 똑같은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 자신감은 중학교 때 어떤 학업 역량이 떨어졌든 좋았든 내적 동기 유발이 분명히 되는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반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스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시간 재가지고 풀어보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과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공부 시간 자체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놀랍게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언제냐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른바 순공 시간을 꼭 확보하라는 것. 순수한 공부 시간 6시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국어 2시간, 뭐 수학 2시간, 뭐 영어 2시간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는 정말 완벽하다. 그러면 영어 1시간 하세요. 영어 1시간 하고 국어 수학 시간을 늘리면 되는 것이죠. 학원 선생님, 인강 선생님 수업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학 문제 직접 풀어보고 영어 단어 직접 쓰고 국어 문법 문제 풀어보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자. 예, 말씀 강조드립니다. 혼자 시작하다 보면은 좀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계획을 세워서라도 좀 꾸준히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중에 수업 시간표가 정해져 있듯이 방학에도 시간대마다 지켜야 할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순공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그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진짜 공부고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전체에서 성적이 상승하게 돼요. 이번 주 예비 고1을 위한 방해 공작. 머릿속에 밑줄 쫙 긋고 별표 5개도 팍팍. 그 시간이 그때는 놀고 싶을 수 있고 그냥 뭐 이 정도 하고 올라가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막상 입학하고 보면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때 좀만 더 할 걸, 그때 이것도 할 걸, 이런 게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가야만 한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태똑순이 배우 한가인의 공부 비법은 한가인 씨가 수능 400점 만점에 384점을 오, 진짜 와,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비트컵. 싶어 하거든요. 제발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뭔가 해본 적은 없어요. 이건 비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애매한 공부법은 가라. 남은 방학을 위한 필승 전략은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맥락을 안다는 측면에서는 예비 고등학교 2학년은 입시의 골든타임인 겁니다. 입시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오늘의 공부 작전. 그 비법을 낱낱이 해보기 위해 베테랑 입시 전문가들, 강력한 실전 경험을 지닌 이사학번 합격생까지 총출동. 어려웠던 지점들을 더 다시 점검하고 자신의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우리의 공부를 방해하는가? 방학 때 해야 할 공부 작전 방해공작 지금 시작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나에게 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전국 예비 고이를 뼈 때리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최악의 경우는 뭐냐? 바로 한마디로 어영부영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방학 기간 어영부영했다가 백전백패라는데 학생들 그냥 막연하게 난 학원 갔다 왔다. 나는 그냥 문제집 풀었다. 본인들은 노력했대요. 제가 볼 땐 안 한 겁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 즉 플래너를 좀 써보라는 거예요. 방학 기간 순수 공부 시간 확보는 필수. 하루 공부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획표를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 이제 주말하면 입 아프죠? 이걸 바탕으로 내 역량이 확인되면 그 다음 주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짤 수 있죠.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것도 이제 국룰. 특히 수학에선 말입니다. 기출문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 풀다 보면 반드시 꼭 나오는 유형들, 즉 반복해 나온 유형들을 눈에 볼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이 내용이 틀린다. 자주 나오는 유형 가운데 취약한 문제만 쏙쏙 골라 공략하는 게 포인트. 이렇게 교집합 나오는 공통 부분에서 골라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다음 국어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문제를 양으로 안 풀어봐서 그래요. 모의고사 한 회차를 세트별로예요. 1번부터 45번에 해당되는 이 문제를 시간을 맞춰서 풀어보는 연습들, 이게 지금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데 방학 때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예비고의 학생들이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기에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비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는 시점의 겨울방학은 진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부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수능만 잘 보면 합격, 내신만 좋으면 합격이었지만 이제는 멋진 꿈을 잘 꾼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로인 거죠. 이 꿈을 선발하는 전형을 뭐라고 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고요. 잘 알다시피 크게 4가지로 나뉘는 입시 전형. 그중에서도 학교 생활 충실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이른바 생기부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러니까 학종 전형은 내신에다가 생기부를 같이 보는 걸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500글자 정도를 생활기록부에 써주는 건데, 이른바 세특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깊이 탐구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항목이죠. 일단 평상시에 학교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고 학교 선생님과 얼마만큼의 소통을 했는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 항목.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탐색했는지가 잘 드러난다는 사실. 결국 진로는 생기부의 전체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재생에너지 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연구원? 저는 약사를, 국어 국문학과, 법학과를, 외교관을 희망하고 있어서 외교관? 정치외교학과 하고 싶어요. 이미 선택한 각종 탐구 과목도 진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의 학생부를 평가받을 때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학생들이 이수하였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나의 진로에서 내가 노력한 정도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활동이나 경험의 노력 정도가 진로 역량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2 때부터 본격적인 탐구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답니다. 역사학자라는 꿈을 정한 뒤 원하는 대학에 골인했다는 김혜연 학생. 역시나 예비 고2 겨울방학이 아주 중요했다는데요. 이제 예비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미리 어떤 탐구를 할지 1학년 때 부족했던 탐구들 있잖아요. 그런 탐구 목록을 쫙 적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부 사항을 적는 거죠. 이거는 문학 시간에 시행평가를 했던 부분인데 제주도 4.3 사건 당시 이제 인선의 외삼촌 이야기나 역사학자 지망생답게 역사 관련 각종 리포트와 발표까지 한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학급신문이에요? 네네. 동아리 활동에서도 역시 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관성을 줬다는데요. 탐구한 활동들을 이제 다 적어봤는데 그 덕분에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길을 잃고 어영부영한 일 없이 모든 활동을 일관성 있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84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진로가 생기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목표가 생기면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원동력이라는 게 되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붙여놓고 작심삼일이잖아요. 3일마다 한 번씩 그런 거 봐주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예비 고2 필승 전략. 이번 방학 때 진로 고민을 미리 해두면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훨씬 수월하게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반대로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뚜렷한 관심사가 없어가지고 저 원래 컴공 쪽을 희망했었는데 입학 커트라인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원래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요즘 출산율이 감소해서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진로를 고민하지 않으면 생기부에서 경쟁력을 잃기가 쉽다는 것. 그냥 세계 시민 교육을 받았음, 그냥 수업 들었음 하고 이제 시간만 나오는 거죠. 다른 학생들 다 하는 활동을 그냥 한 거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학생부를 읽었을 때 이 아이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맥락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키워드 관심 분야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으면 조금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진 생활 기록들을 만들기 위해 꼭 이번 겨울방학 때 진로 고민 미리미리 하는 얘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하면 안 돼요? 가서 하면은 굉장히 이제 바빠지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 또 생기부는 통일성이 그때부터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겨울방학을 갖다가 어영부영 보낸다거나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만 세워서 막상 고등학교 2학년에 닥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진로 선택이 어렵다면 지금부터 주목!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 공부하는 데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크게 내가 가고 싶은 계열 정도만이라도 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과를 다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이건 이 길에서 별로고 이건 저래서 별로고 이러면서 다 제거를 하면 2개, 3개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다음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보는 것도 좋고요. 여기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대학별 입시 요강과 합격자 정보까지. 방학 아니면 시간 없겠죠? 책을 좀 읽어보면서 저는 철학책은 진짜 도저히 못 읽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동안 봤던 시험 문제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쓸 수 있는 지문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지문들을 통해서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관심사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죠. 관심 분야에 있는 친구라면 책에서 찾아서 발전시켰던 내용과 함께 진로 활동에 제출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미리 겨울방학 때 준비한다면 내 내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은 겨울방학은 완벽한 성적뿐 아니라 특별한 생기부를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사실 머릿속에 팍팍! 이렇게 조금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종합전형의 어떤 입시 결과에서 내가 좀 승리를 가져오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공부 작전과 함께 찾아온 오늘의 손님.
중판가요? 나오게 되었습니다. SBS 모닝와이드를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민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역 고3인데 자 민민우 짭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압니다. 진짜로? 네. 아 진짜로 본인 다 알고. 5년 만에 고등학교 행정학과 입학하고 5년 만에 졸업에 성공한 내 이름은 바로 입시 전문 크리에이터 미미민우. 수능 공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거든요. 2014 수능부터 2018 수능까지 5번을 이제 내리봤고 그 중에서도 유독 고등학교 3학년 첫 수능의 아픔이 생생하다는데 고려대를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차 서류 전형으로 붙었습니다. 딱 이제 2차 면접을 딱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죠. 뭐죠? 합격의 문턱에 있던 미미민우의 입시를 방해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고등학교 1, 2학년의 시간들 열심히 투자했는데 요것 제대로 안 하면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의 피땀 눈물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이것. 모든 노력들 다 해도 결국 요거 하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공부를 방해하는가? 방학 때 해야 할 공부 작전, 방해 공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도대체? 그것은 바로 이 수능 최저입니다. 방해꾼은 바로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중요해요?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정시에서만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시에서도 경우에 따라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수능 최저. 맨 마지막에 수능 성적 중에서 충족해야 되는 등급을 설정해놨어요. 흔히 2합 5, 3합 6, 3합 7 이런 느낌으로 대학에서 정한 과목들의 등급을 모두 더했을 때 최저 등급 기준선 안으로 들어와야 통과. 예를 들어 수능 최저가 3합 5라고 하면 4개 과목 중 3개의 등급을 더해 5등급 이하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대학교 입시 전형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탈락의 전조였던 건지 첫 시험부터 잘 풀리지 않았다는데. 정말 4등급? 네, 최악의 성적을 받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막 엄마 생각나고 막 밥도 안 들어가고 뒤에 시험까지 쭉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였을까? 수능 최저는 쉽게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영어 시험에서마저 아쉬운 성적을 받고 마는 탐구 과목이 평균으로 들어가요. 그럼 1 플러스 3에서 벌써 4인데 여기에 2.5기 때문에 6을 넘어버리게 되면서 3합 6을 못 맞추고 이제 그럼 재수의 길로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최저를 맞췄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마지막 5번째 수능은 한 문제 차이로 맞췄거든요. 되게 드라마틱하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이 주제는 굉장히 좀 제가 적합한 그런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수 끝에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박상현 학생. 그의 첫 수능에 실패한 원인도 수능 최저였다는. 보통 1, 2등급 사이 나오다가 진짜 가끔 한두 번 3등급 나올까 말까 하는 점수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국어가 발목을 잡은 거죠. 저도 당연히 못해도 이 정도는 당연히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변수인 거죠.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부분에서 탈락이 된 거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상치 못한 수능 최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예비 고3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학종 준비한다고 서류 채우고 하다 보면은 또 금방 다시 시험 기간이에요. 그럼 다시 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최저를 맞추래요. 자기는 내신 다 만들었다고 이제 수능 준비는 놔버리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다는 선배도 들었고 1년 뒤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다 노력은 했지만 맨 마지막에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세대의 언더우드 국제학부 전형입니다. 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 사람이 정원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른 대학들도 볼까요? 전체 지원자 중 약 60% 정도만 수능 최저를 맞췄습니다. 10명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인원은 3명에서 4명 정도 꼴이 된다는 거예요.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 반영 비중이 더 높은 논술 전형은 말할 것도 없죠.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비율이 70%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대학 사례를 보시죠. 학과에 따라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을 빼고 나니 경쟁률이 크게 8분의 1까지도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수능 최저 만만하게 받다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 그렇네요.
자기는 고3 때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제를 깔고 출발을 하는 게 1번이고요. 상위권 N수생이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후폭풍이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밀려오는 N수생들도 큰 변수죠. 재수생에 이어 중간에 들어오는 반수생들까지. 게다가 그중에 상위권이 많아 현역 고3들의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탐의 평균 100분위를 봤을 때 3월 학평에서는 79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73점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난해엔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웠던 탓에 평소보다 등급이 더 떨어진 학생들도 많았다는데요. N수생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난이도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 공부를 해야 된다. 수능 최저를 여러 전형으로 확대한 대학들도 늘어나는 상황. 특히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없던 전형들을 수능 최저를 적용시켰어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은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조건이란 얘기. 결국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맨 마지막에 키인 거죠. 그렇다면 수능 최저 잘 대비하고 있나요? 내신은 나빼드예요. 최저를 진짜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저기 가고 그래도 지금쯤이면 다들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스터디 카페 가서 수능 공부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들.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수능 최저 맞춤 공부 전략. 다음 때 해야 할 공부 작전! 전문가들의 특급 비법 대방출. 원점수 자료예요. 국어를 좀 보여드리면 3등급이 2등급, 2등급이 1등급 될 때 필요한 점수가 10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대략 10점 정도가 됩니다. 세 문제만 맞춰도 하나 등급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지금 주목하세요. 국어가 4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난이도별로 문항수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하난이도, 중하난이도, 중난이도까지만 봤을 때 원점수 기준으로 69점이었어요. 이 정도만 돼도 3등급은 무난하단 얘기. 이렇듯 상대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공략하면 3등급은 맞출 수 있다는 전략인 거죠. 자, 그러면 어려운 내용은 우리 3등급을 목표한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험에 늘 출제되는 문제 중 자주 틀리는 문제들은 집중 공략하고요. 한 단계 더 어려운 중상 난이도 문제들까지 도전한다면 3등급이었던 학생들도 2등급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결과를 볼 수 있죠.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의 룰을 이해한 다음에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능 시험의 룰을 모르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수능 대비 공부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수능 시험 출제하는 기관에서 해마다 수능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책으로 수능 공략법을 문제 유형별로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봤더니 바로 전년도 수능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내용을 평가 요소로 삼았었다, 이 문제를.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선 1문단에 어떤 내용을 읽었어야 됐었고 2문단에 어떤 내용을 읽었어야 됐다. 그런데 친절하게 공부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료를 보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막연하게 한다는 거죠. EBS 교재가 수능 공부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인 것도 간과하면 안 되겠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는 EBS 교재에서 많게는 50%까지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미리 익힐 수 있죠. 게다가 22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9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동일하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걸 이렇게 수능 시험 문제를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요.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까지 연계돼서 나온다는 사실. 9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전국 수험생들이 73% 정답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는 이 문제가 정답률이 7%였어요. 9월 달에 이 문제가 객관식이었고 수능에 이 문제가 주관식이었던 겁니다. 한눈에 봐도 비슷해 보이는 6월과 9월 모의고사 문제. 그의 수능 시험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객관식과 주관식에서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 연관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기출문제를 푸는 단계에서 모든 객관식 문제를 의도적으로 주관식으로 바꿔서 공부를 꼼꼼하게 하자는 거죠. 출제 가능한 모든 개념을 정리하고 출제 가능한 난이도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부는 패턴 싸움과 같은 겁니다. 고3 학생들은 공부 패턴을 만들 때 반드시 수능형 패턴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잠에서 깨서 2시간 후에 제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최소 6시 40분에는 무조건 일어나야만 해요. 수능을 보는 시간에 뇌가 100%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의 방해 공작 다들 주목하세요. 수능 최저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미리미리 잘 대비한다는 사실 별표 5개 팍팍.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미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